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총선만 치면 32년 만인데요. 코로나19로 치면 아베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19 팬데믹은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베만 그런 게 아니고 그 3차 세계대전을 명명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어떤 거냐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 미국 1극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이후에 G2 체제를 거쳐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패권의 입장에서는 국제 패권이기도 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영국의 가디언은 그렇게 표현했죠. 서양의 시대가 가고 동양의 시대가 오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우리 선조들은 그 얘기를 이미 127년 전에 했어요. 그게 동학이죠. 서학의 시대가 가고 동학의 시대가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증상교 등등이 다 그런 건데요. 그런 정도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큰 변화는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을 가지고는 전혀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훗날 2022년 21대 총선 어떻게 기억할까? 역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그것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기로 하되, 그래서 제목을 코로나19 팬데믹 21대 총선,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는 이것이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민주노총의 공무원 노조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당장 어떻게가 아니라 그것이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계절이 바뀌는 걸 환절기라고 그러고 시대가 바뀌는 전환기 그러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화두가 이제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수년부터 일찍 강조해왔고,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인터레그넘이라고도 그래요. 구질서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질서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인터레그넘의 원래 뜻은 선 왕이 죽었는데 후계의 왕위가 계승이 안 된 상태를 말해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어디로 갈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전환은 자연과학으로 치면 전환이 들어온 용어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그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고 전환은 180도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거죠. 망원경이 발견돼서 천체에 대한 과학적인 관측이 되고부터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은 삭시구나 이런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우리 눈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천동설 그러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죠. 뭘까요? 지동설이죠. 이건 이제 천문학과 자연과학의 대전제, 공리를 바꾸어 놓은 거잖아요. 당시까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그러면 제일 유명한 일화가 갈릴레오의 일화죠. 이태리 갈릴레오하고 자기 친구가 교황이었어요. 당시 교황청의 공식 견해는 천동설이었어요. 지동설을 주장하면 이단이었어요. 종교, 당시 사법부가 심판한 게 아니라 교황청이 심판했죠. 중세는 종교의식, 신학이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이후에는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게 되니까 지동설이 찔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자명한 일이지만 지금도 감각으로는 해가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진다 그러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감각이 느끼진 않죠. 느끼는 것은 감각이랑 주관적인 거구나 이거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 전환 그러면 기억하는 게 전환 시대의 논이죠. 이건 이영애 선생님 1970년에 쓰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를 해석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인식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늘 예측이 잘못되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맨날 멘붕이에요. 선거 결과도 멘붕. 임기 중에 뭘 하는데 우리가 예측하고 목표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돼.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진북, 진짜 북이 어느 쪽인가, 즉 나침판을 봐야 되는 거죠. 주가를 열심히 가고 있는 목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럼 반대편이 남쪽이고 오른편이 동쪽이고 왼편이 서쪽이겠구나. 이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저걸 70년대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잘 아시죠? 헨리 키신저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죠. 베트남전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에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현재 국경선을, 경계선을 인정하고 더 이상 서로 관여하지 말자. 그거죠? 한반도에 제공되면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우리하고 일본이 북과 수교할 테니까 소련, 중국도 남과 수교해라. 이런 주장을 하죠. 75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된 것은 91년 러시아와의 수교, 92년 중국과의 수교였죠. 그게 되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지만 저 책 써서 이영애 선생님은 감옥 갔죠. 왜? 방공이 북시이고 북은 괴뢰가 점령하고 있는 땅인데 저걸 인정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중국도 소련도 적성국가였죠. 지금의 북처럼 오도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최대의 교육국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기도 하는 거죠. 일본 경제가 침체가 되건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벌어진 코미디가 아베가 우리를 보복하겠다고 수출 규제했다가 자기 발등을 찌른 거잖아요.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 말이 되지만 일본이 제재를 한다고 하면 잡복이죠. 이거는 당시만 해도 저런 주장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했어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게 뭘까요? 전환이라고 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코로나19는 한반도로 치면 1945년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사회 현안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성조기를 들고 시위한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성조기를 안 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러브스토리의 무대입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온 게 다 꿈이었는데 요즘 뉴욕 산다 그러면 다들 걱정합니다. 괜찮냐? 형제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뉴욕 살았는데 지금 형제들의 제일 큰 걱정이 뉴욕 사는 큰 누나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큰 누나가 뉴욕 사는데 지옥이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 더 나아가면 느보르작이 신세계를 작곡했는데 그 무대가 아메리카였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 몸이었는데 그 꿈이 지금은 악몽으로 바뀌고 있죠. 표준이 바뀌고 있는 놀라운 경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시대를 유노멀 그래요. 표준, 노멀이 새롭게 형성돼야 된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아니다. 이거죠.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은 중세시대에
천동설의 이의를 제기한 것만큼 이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면 우리는 너는 그럼 쇄국이냐 이렇게 공격받았어. FTA 반대한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교리가 무너진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대처의 후계자 존슨은 지가 걸려버렸습니다. 영국 총리가 감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 숫자가 3만 4천 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한국전쟁 사망자보다 많다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최소 10만 명에서 24만 명 갈 거라고 한 것이 백악관 TF팀의 예측입니다. 10만 명이면요. 한국전에 사망한 사람이 미국 전사가 3만 4천.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게 5만 5천입니다. 둘 합쳐도 10만이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유일 패권이고 강자를 주장했던 미국이 한국전에서, 베트남전에서 당했던 수모를 한꺼번에 당한다죠. 미국의 국격이, 미국인들의 자존감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북의 인간 어뢰로 미국의 핵 항모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승조원들이 쓰러져가지고 무너지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가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표준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곧 아메리칸 스타일. 그게 뭘까요? ISO 9002 인증입니다. 국제 표준을 누가 정합니까? 미국이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있죠. 원래 팝음악은 파퓰러성은 아메리칸 팝이었어요. 그런데 BTS가 하는 K-팝이에요. 근데 방역은 미국식은 아니죠. 그래서 K-방역 그래요. 놀라운 일은 이 팬데믹 속에 선거를 치른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면 팬데믹 대감염 속에서 과연 선거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냐? 그래서 K-일렉션 그런다는 거죠. 아, 선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조건이 뭘까요? 유권자들 진짜 66.2%가 투표를 해보더라. 미국이 할까 안 한다요? 왜? 거리두기 하라고 하겠냐? 미국 사람 같으면? 안 하죠. 대한민국 하더라요. 올해 12월 3일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어떻게 할 거냐? 기존 같으면 연기하자 했겠죠? 미국 사람들은 아, 선거는 저렇게 하면 돼. 앞에서 열 감지하고 손 소독제하고 일회용 장갑 주고 그래 마스크 벗은 다음에 얼굴 확인하고 찍는 거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 워킹 수도 우리가 처음 한 거예요. 드라이브 수도 처음 한 거예요. 뭘까요? 노멀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반미는 1945년 이후에 1950년 이후에 반미는 금기였습니다. 성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료는 미국식은 아니다가 사회적 합의죠. 또 하나가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 사실 지구상의 정상국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남하고 북이에요. 이 와중에 미사일 쏘고 군사훈련 하고 있는 데는 북이 유일합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우리가 그렇게 반대해도 하더니 코로나가 나타나니까 안 하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을 맞아서 재난소득 주기 위해서 국방비를 삭감하자. 놀라운 일입니다. 9,500억을 줄이겠대요. 왜? 훈련 안 해도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군축이요.
군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죠. 선거를 했는데 20대 총선이 32년 만에 선거를 합니다. 88년 13대 총선에서 20대 총선 32년이죠. 임기가 4년이니까요. 양당제가 아니고 1.5당제가 돼버렸어요. 야당은 입법 처지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나 수구세력 입장에 보면 입장 바꿔서 박정희 시대인 거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 권력이 다 넘어버렸어요. 정권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최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으로 특별법 폐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노동상권 보장? 아주 간단한 일이죠? 어떻게 해요? 폐기하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일반론적으로 똑같다는 거구나.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여당이 결심만 하면 그 얘기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차차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코리아19 대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다. 저것이 단순히 국제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삶도.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의식이 전환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이 어떤 거였을까요? 후쿠야마는 그랬습니다. 역사의 종언 뭘까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을 했는데 끝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IMF 후조조정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 다 끝났다. 저게 대세였습니다. 저기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이견이 아니라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단. 그런데 이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 즉 뭘까요? 70년대 말로 치면 이 시스템이 30년 가니까 고장나더라죠. 그래서 2016년에 이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올해 비로소 가결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된 것 자체가 사실은 보호주의의 전환을 말하죠. 우리가 보호주의를 주장할 때는 너 대응 보이냐 그랬습니다. 미국이 보호주의를 주장하니까 그게 또 대세죠. 전 세계적 미국과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제가 칼럼을 썼는데 오리엔탈리즘. 우리한테는 저게 탈아입구죠. 동양을 탈피해서 빨리 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휴가 때 중국으로 갔다 왔다 그러면 나도 좀 몇 번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유럽을 한 번 갔다 왔다 그러면 와 좋았겠네. 어디 갔냐? 이랬죠. 만일 누가 유럽 건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소한 일이 목숨 거냐? 거기를 왜 가냐? 지금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 응? 친구가 뉴욕에서 야 놀러 올래? 그럼 모르겠어요. 야 보험 안 들었거든 아직?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정년이 좀 남아갖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근대화 100년에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근대화는 곧 서구화다. 이거죠? 그럼 뭘 말해요? 우리는 항상 열등이었습니다. 서구는 항상 우월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4대 의식이 다 무너진 거죠. 지금 뭘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국격이 올라갔다고 느낀다가 70%에 가깝습니다. 그럼 30%는 뭘까요? 미래통합당 지지자죠. 그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절망했다죠. 왜? 이렇게 가면 다시는 집중 못하겠고요. 그들의 시대가 갔으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대착오라고 합니다. 시대착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놀라운 변화가 오겠다. 제가 일단 전환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다른 주제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제 앞에 다 K가 없습니다. KS는 후진 거였죠.
우리가 글로벌화 이전에는 표준이 예전에 KS 마크 획득 이랬어요. 우리나라 공업 제품의 규격이 KS였죠. 그래서 문화볼펜 드디어 KS 마크 획득 이랬어요. 그런데 글로벌화 이후에는 KS는 사라지고 이제 ISO 9002 인증이었죠. 근데 그 I가 뭐예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예요. 근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말은 인터내셔널인데 이걸 누가 주도해요? 미국이죠. 그래서 변기에도 세면기에도 보면 물 내려가는 데 써 있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제 뭐를 바뀐다고요? 놀랍게도 KS 시대가 온대요. KS는 줄여서 경기고 서울대죠? 그걸 상징하는 게 이해창이죠? 로얄 패밀리, 메인스트림. 어쨌든 메인스트림이 아메리칸에서 코리안으로 바꾸고 있다.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12년동 자체로 치면 촛불 항쟁이 그거였어요. 민주주의는 한국 가서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독일의 유력 시사주원이 했고 실제로 변화가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연말에 홍콩 시위를 하는데 시위대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운동 하는 사람들도 이문유엔 행진곡을 부르고 있어요. 이미 시위운동은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로는 우리를 지금까지 발목 잡아갖고 근본적으로 성역화되어 있던 신화가 깨진 거죠. 근대화는 곧 아시아를 탈피해서 서구로 가는 거죠. 저게 일제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논리였습니다. 빨리 버려야 된다. 그렇죠? 저거 뭘까요? 서구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지구본을 보시면 한반도의 동쪽은 다 서구고 한반도의 서쪽은 중국,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가 있죠. 그래서 서쪽으로 여행 갔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죠. 인도 갔다 왔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죠. 유럽 갔다 오면 배우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게 무너지고 있답니다. 이건 근대 100년사의 사건이에요. 100년사의 사건이에요. 동학이죠. 학문으로 치면 서학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의식이 전환이 필요하고 드디어 이제 전환시대의 논리가 뭘 의미했는지를 되새겨야 될 때가 온 거죠. 우리가 만일 간부라면, 우리가 지식인이라면, 우리가 생각자라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시대의 인식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은 과거의 잣대이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표준의 시대로 가고 있다. 유노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자료지 6쪽 잠깐 보시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6쪽을 봤더니 세계적인 미래학자 하와이대 교수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세 가지를 딱 지적합니다. 1. 니들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있고 우리는 뭐 했을까요? 개발도상국이었죠? 다른 말로는 후진국인데 후지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었죠 우리는. 그런데 당신들이 개발도상이 아니고 이제 선도하고 있지 않냐 표준을. 그래요. 세 가지 얘기하면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를 발전시켜온 정치와 경제 논리가 미래에는 안 맞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는데 당신들이 앞장서라. 항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시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방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재난하에서 경제의 생산력 보존과 재건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얘기죠. 모델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 모델, 유럽 모델을 갖다 놓고 저걸 어떻게 빨리 따라잡을까 했죠. 근데
우리가 맨 앞에 있대. 세 번째가 놀라운 얘기죠. 더는 단일 동맹. 기존 동맹이 뭐예요? 한미 동맹. 미국 갑자기 기존 동맹 체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 다자화해라. 왜? 네가 중심이니까. 이게 짐 데이터라고 미래업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세계적인 석학회죠. 그냥 참고로 말씀. 이게 코로나 이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상상력이지 답이 하나로 정해졌다가 아니에요. 경계할 게 뭘까요? 1차원적 사고예요. 이렇게 갈 거다처럼 위험한 게 없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 중에 어느 길이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문제는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 관성과 경험으로 선택하면 필시 실패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한 게 뭘까요? 꼰대. 꼰대적 사고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하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의 사고. 두 번째는 기껏해야 반독재 민주화했던 사람들의 사고. 그거죠. 두 번째가 21대 총선도 이건 사실 30년 만이에요.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어때서 그랬을까요? 보세요. 4.19에서 즉 박정희 체제 30년,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원래 항쟁 이후에 체제가 전환됐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혁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서 절차적으로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했고 지방선거했고 총선에서 이제 이번에 활용 점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은 32년 만에 선거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32년 만이었을까요? 87년 항쟁 이후에 첫 입법부 선거가 88년, 2016년 항쟁 이후에 첫 입법부 선거가 2020년이었다죠. 그건 뭘까요? 항쟁의 민심을 새 의회를 구성해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의회 중심이 아니라 행정부 중심의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제도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거리 정치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낡은 문법이죠. 그래서 21대 총선은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고 32년 만에 선거했다. 왜? 항쟁은 30년만 됐죠. 왜? 제도가 30년 전에는 안 맞다요. 근데 낡은 제도는 스스로 기득권 세대 안 바꾸니까 30년에 한 번씩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바꾸자죠. 그럼 항쟁이 끝나면 그걸 제도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도화하려면 필수적인 게 뭐예요? 청와대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아니고 뭘까요? 의회죠. 의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해요?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5년마다 바뀝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파견법은 제정이 됐어요. 22년 됐죠. 대통령은 임기를 그만뒀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파견법도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파견법이 중요합니까? 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항쟁의 민심이 제도화되는 것이고, 이게 그래서 32년 만에 선거라고 하는 게 이렇다는 거구나. 이거죠. 그런데 이게 비교해 보시죠. 어떻게 비교해? 13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근데 사실은 이 얘기도 이렇게 친척부터 했는데 비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엉뚱한 데 화풀이하는 게 대부분인데, 보세요. 당연히 개헌을 해야 정상이죠. 왜? 최고법. 87년 항쟁하고 개헌을 합니다. 6월에 항쟁을 하고 10월 달에 개헌을 해요. 그런데 헌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뭘까요? 이번에 200석 이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 얘기죠? 개헌은 여전히 어려워졌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폭력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장제원 이하 몇 명 날아가면 개헌도 가능해지죠?
그렇잖아요. 아주 불가능한 거 아니죠? 네, 한 4명만 날라가면. 네, 내용만 날아가면. 두 번째는 이 당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을 옮기는 놈도 생기겠죠? 근데 장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콜. 응? 콜이지. 불러주기만 한다면. 내가 지역구가 서울인데 죽다 살아났는데 그러겠죠? 그래서 선거 바꿨더니 뭔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32년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처음으로 180석 이상 얻어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예측하면 당연하다예요. 왜? 아니 민심을 반영해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멍청한 게 뭘까요? 박근혜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런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안 찍고 1번 찍은 사람 여러 있죠? 표가 남아가지고 아 이럴 줄 몰랐네? 이런 사람 꽤 있죠? 뭘까요? 의식이 그만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더니 청문회라는 거래요. 청문회는 88년에 처음 했습니다. 뭘까요? 입법을 해서 제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출직 헌법기관이 청문회라는 걸 하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청사는 행정부가 했죠. 행정부가 통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검찰이죠. 어떻게 돼요? 검찰이 비대화돼서 이제 물려고 달려들죠. 임기 후반 되면. 해서 아 저렇게 했다. 저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항쟁을 했지 아직 입법을 안 했다는 거구나. 그 얘기죠. 뭐예요? 오 인재 구성을 한 거고 아직 이게 미결 과제는 남아있다는 거고 최우선 과제는 뭘까요? 입법이에요. 최우선 과제는 뭘까요? 개헌이죠. 여러분이 오매불망 그리죠.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아 저거구나. 그럼 이제 어디 가면 되겠어요? 청와대 앞에 단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될까요? 민주당 당사 가서 농성하면 됩니다. 왜? 민주당만 결심하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어땠어요?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해주고는 싶으나 내 마음 알잖아. 이게 통해 왔는데 앞으로는 없다죠. 뭘까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래 항쟁을 해. 대선을 해서 행정부를 교체합니다. 이듬해 지방 권력도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왜 지지부진했을까요? 법이 안 바뀌었어요. 법은 그대로예요. 왜 공무원은 복직이 안 됩니까? 복직을 하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입법이죠. 아 이제 드디어 입법부가 구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랜 관행은 일단 무조건 청와대 앞에 가죠. 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무조건 청와대 앞에 가요. 안 되면 어떡할까요? 바꾸죠. 응? 또 저걸 아주 편리하게 자동으로 바뀌게 해놨어요. 단임제 이래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지금은 정권 퇴진 투쟁을 주장하는 황교안 나경원밖에 없죠. 민주주의는 절대 퇴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5년마다 바뀌니까. 인생에 5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는 걸 잘 알죠 우리는. 근데 세상 편한 게 뭘까요? 정권 교체예요. 왜? 자동으로 바뀌게 해놨어요. 문제는 이거죠.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대통령을 지금 몇 번 바꿨냐? 7번째 바꿨습니다. 근데 그대로예요. 대통령은 7번이나 바뀌었는데 또 98년으로 치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됐는데 안 바뀌죠? 그럼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가서 폐지해라 그러면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견서를 주시면 그건 국가인권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주시면 그건 국회로. 그래서 세상의 코미디가 뭐였을까요? 패스트트랙 처리하라고 황교안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어요. 대통령이 왕입니까?
왕은 할 수 있어요. 봤더니 뭐예요? 저게 아니군. 결국은 정예구를 금지하고 비정철폐를 뭘 해야 돼요? 법을 바꿔야지. 대통령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죠.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떤 비극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드니까 역대 정권은 항상 막판에 졌습니다. 선의로 생각하면 뭐예요? 법은 바꾸기 쉽지 않고 내가 자리에 있는 동안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임기 끝나니까 다 불법 탈법이더라죠. 그래서 다 김영삼 아들 구속, 김대중 아들 구속, 그 구속된 아들이 이번에 비례됐죠. 김대중은 아들 3명 있었는데 3명 다 국회의원이었어요. 노무현 형 구속, 이명박 본인 자신 구속, 박근혜 말할 것도 없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확률로 봤더니 87년 이후에 노태우 구속, 그렇죠? 김대중 아들 구속, 그 다음에 김대중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다 아들 구속혼 뭐 친인척 비리도 구속이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에요. 확률로 봤더니 본인이 구속될 확률이 6분의 3이죠.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감옥 갔죠. 형 혹은 아들이 구속될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2죠. 이래 왔다예요. 얼마나 비극이냐죠. 그래서 총선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 단독으로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촛불국회 부정됐구나. 그게 1.5당제, 양당제가 무너진 거예요. 양당제 아니에요. 보수정당은 이제 분리수거가 됐죠. 60년 수거, 박정희 그만 팔아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2008년 총선 때는 친박연대라는 애들이 공약이 뭔지도 몰라. 이력이 뭔지도 몰라. 오로지 박근혜하고 사진 합성해가지고 뭔 결혼식 사진 같은 걸 붙여놓으면 당선됐죠? 그런 때에 비하면 보수는 이제 박정희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이건 60년 과제죠? 두 세대가 되도록 저걸 못 바꾸고 있으시니 정말 고국도 저 정도 되면 이제 말간물 나올 때가 됐다죠? 뼈를 갈아야지. 오래 굽고 있다고 지금 공국이 나오는 게 아니라죠? 두 번째는 그렇죠.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진정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지금부터다. 지금부터예요. 해왔던 공약을 지금부터다. 지금입니다.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세 번째로 아쉽기는 신보진영은 300만 표는 얻긴 얻었는데 존재감이 겁나 약화됐죠. 왜?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해요? 창원, 성산, 울산, 동구 일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인천, 연수울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 밟고 지나가겠다요. 무슨 얘기일까요? 반독재 민주화 연대는 아니다요. 이미 이들이 원탑인데 이들이 원탑이죠. 어떻게 이들을 넘어설 것인가 과제인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민주당을 걱정해가지고 그래도 1번 찍어야 된다. 그럼 뭐랑 똑같아요? 비유하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가 연예인 걱정하는 거지. 응? 겨우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이기용 구속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환장하시겠죠? 뭘까요? 지난 30년 동안 그랬대요. 30년 동안. 그래서 진정한 시험대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공포 마케팅. 뭐라 그랬어요? 왜 비례당 만든대? 원내 일당 되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 해가지고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세상 천지에 저런 개구라를. 대국민 보이스피싱이죠? 우리가 반성할 건 뭔가요? 진보 진영의 일부조차도 평조합원은 그렇다쳐 노조의 간부조차도 아직 이렇게 시도착을 시대인식 자체를 저렇게 착각하고 있더라죠. 우리가 진짜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것. 내 마음속에도 혹시 저런 불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합원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그래 그건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나와서 좀 해주라고 이러지는 않았던가요? 두 번째가 이런 거죠. 이게 더 이상 최악이 있어서 차악한테 면죄부 봐주는 최악과 차악의 적대적 공존은 없답니다. 공무노조 특별법은 왜 안 됩니까? 발목을 잡아서 나를 갈구지 말고 저쪽을 쪼아봐라.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나는 입법발의 서명했다고. 근데 차를 좀 어떻게 해봐야지. 였죠? 이제 100% 됐잖아요. 진정한 시험되죠? 진짜 진정성 있는가를 보게 되죠? 어떻게 재난소득을 얼마 줄 거냐 자기들끼리 막 진짜 찢고 먹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환경안정이 안 됐는데 환경안정 주제 그리고 물론 사퇴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찢고 먹고 하다가 이러다 큰일 날 뻔해서 다 주자 된 거죠? 그럼 세금 모자란 거는 성공을 받자. 뭘까? 여러분 보고 이제 자진 반납하라지? 자진 반납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 군인, 공무원들, 교사들은 반납합시다 이러겠죠? 어떻게? 하부 상박으로 위에는 다 반납 몇 급은 반틈만 반납 나머지는 9급은 봐주자 뭐 이러려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걔들이 하도 걸림돌해서 4월 15일 날 여기도 대청소를 해줬으니 이제 그 얘기죠? 분리수거한 거야. 재활용 불가능한 애들은 다 우리가 다 분리수거했다. 나머지는 우리는 이제 의무를 다했으니 권리를 요구하겠죠? 조합원도 기대가 올라갑니다. 왜? 청소 다 해줬잖아요.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 위임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거죠? 이걸 세월호로 먼저 간 예은이 엄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6년 전 국회 노숙 때 진상규명을 위해 협상을 하지 말고 싸워달라고 했더니 민주당은 의원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2010년 총선 때 일당을 만들어줬어요.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의석수를 늘려서 일당을 만들어줬더니 왜 아직도 소극적이냐 하니 집권당이 아니라서 그러더라. 듣고 보니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또 아니더라. 정권을 바꿔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어. 왜 지지분야라고 물었더니 통합당이 발목을 잡아서라고 그러더라. 그것도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제 마침내 마지막 이유도 사라졌으니 국민도 유가족도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할 일만 남았다. 보겠다. 정확한 인식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변화를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런 변화가 왔다는 거구나 이걸 미리 얘기는 하고 있었으면 삼각자고 먼저 본 거니까 최소한 결과를 보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집행부는 뭘 바꿔야 되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이게 필요한 때 아니겠나요? 그래서 선거를 제가 몇 가지 평가해 보려고. 왜? 편향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정당 투표를 보시라요. 제가 결과론을 배제한다는 건데 결과론은 뭐냐면 결과론이 190대 110이에요. 그렇지만 표가 66대 33이 아니란 겁니다. 뭘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해봤더니 투표를 계산했더니 이걸 민심을 그대로 연동해서 한다 그러면 의석수가 이렇게 돼요. 실제 의석수와 비교해봤더니 열린 우리당만 얻은 표보다 68석이나 더 받았어요.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차나 쪼다 바보라는 거죠. 진작 받았어야지 쪼다야. 그 얘기를 이미 중앙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지발등 찍은 거다.
선거법 개정할 때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상은 아닐 거 아니냐.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전에 21대 총선의 결과는 뭘 말해요? 승자 독식의 제도, 즉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고, 저걸 안 바꾸면 1.5당제를 다당제로, 진보가 제1야당으로 궁극적으로 집권으로 가는 데서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다. 300만 표를 찍어도 10%를 얻어도 존재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안 찍어서가 아니고, 안 찍어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대구 경북 사람은 이사 가라 그러고 화를 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승자 독식의 결과를 볼 게 아니라 민심의 변화를 볼 때 지역주의가 심화됐어요? 대구의 40%는 그럼 사람도 아니네? 부산의 44%는 이민 가야 되네? 무지막지한 파시스트적 사고죠? 완전한 진영 논리. 찍으면 내 편, 안 찍으면 이민가. 극단적인 팬덤이죠. 해서 폐지해야 한다. 이런 평가는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 너 찍은 줄 아냐? 이 얘기죠. 또 하나 두 번째 평가는, 민주당의 팬덤들은 아니 황교안, 나경원이 미워서 1번을 찍은 거지 너 이뻐서 찍은 게 아니라고. 야당복이죠. 황교안 대표 됐을 때 황나땡이었어요. 황나땡이 뭐예요? 응? 황교안 나오면 땡큐라고. 왜? 문재인 대 박근혜 구도가 되면 누구로 찍겠냐. 내가 진짜 1번 안 찍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경원이 또 나오면 어떡하냐. 그거지. 진짜 투표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여론조사를 봤더니 박빙이래. 응? 압도적이면 안 가려고 했지. 아니 강남 사람이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찍었다는데, 아니 자신의 계급적 요구에 맞게 찍은 거 아니에요? 자본가 보고 너는 왜 자본가냐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본가 다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건 뭘까요? 2010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고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쓰고 있는 폴 크루그만이 그 밤에 썼던 칼럼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미국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양아치를 찍냐. 존심이 있지. 저게 뭘까요? 계몽주의입니다.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냐 우리 후보를. 이게 뭐가 문제예요? 민심도 못 읽으면서 뭔 집행부를 자처하고 대중의 의식도 못 따라가면서 뭔 시가 간부라고 착각하냐고. 그래서 저분들은 윤영이 선거가 잘 돼서 기쁘시고 이렇게 인상 뻑 쓰고 있네. 뭐 그래서 너는 좋냐? 아니 잘 된 거 아니야? 야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50% 100%거든? 뭐 될 것 같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겠지? 속으로 뭔 생각했어? 그럼 뭐요? 노조로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뭐요? 그러겠죠? 그래서 평가와 관련해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선거 전에 누차 얘기했어요. 왜? 파라 민심이 16대, 17대, 18대, 19대 대선을 쭉 봤더니 어디로 가고 있냐. TK 자민련 되고 있지 않냐. 그랬죠? 예전에는 호남이 완벽하게 고립돼 있다가 TK 자민련으로 갔고 이제 2018년 지방선거를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초기 신라 시대로 가가지고 아예 가야도 동력이 없다. 그 얘기죠? 초기 신라 시대로 온 거야 이제. 경주와 대구 일대만 남았고 가야도 다 동력이 없다. 그 얘기 했었죠? 이걸 확연히 대비해 보려면
12년 전 지방선거를 봐보세요. 거의 좀 후백제 수준이에요. 얼마나 변했냐. 저게 항쟁 이후죠. 항쟁 이후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 해도 한 번도 역적이 된 적이 없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가장 찍고 싶지 않은 정당 항상 1등 50%. 당명 바꾼다고 저게 바뀌겠냐. 긍정적 호감도가 아니라 부정적 거부감 이 정도로 한다. 이미 예고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조차도 예측을 못했다면 우리가 진짜 집행부 맞나? 심지어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손이 떨려고 할 수 없이 일본 찍고 왔어. 디프에 가서 솔직히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부모님 중에는 슬슬 눈치 보는 분이 계세요. 네가 찍으려고 찍으려고 했는데 내가 차마 손이 떨려갖고 이번에 1번 찍었는데 표가 겁나 많이 나와버렸어요. 다 전라도 보고 있죠? 나는 저기 70% 나올 줄 몰랐지. 그럴 줄 알면 10% 줬어도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남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은 것은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정치계 과정에 여전히 남아있다. 왜? 새로운 체제로 가려면 가야 되는데 정당 체제가 유한항쟁 이전에는 뭐였어요? 일당이었죠? 그래서 지난 30년 양당제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다당제로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죠? 왜? 아직도 우리는 양당제 30년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준이 제도 관면인데 이번 선거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유한국당은 망한다. 쟤들이 기준이 뭐였을까요? 100석 되냐 안 되냐 했죠? 그래서 대한정당이 올라서야 되고 쟤들이 100석 미만으로 망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103석 됐다. 그러니까 될까요? 한 2% 부족한 승리죠? 그래서 이건 뭘까요? 지난 양당의 30년의 함정은 뭐예요? 적대적 공존이에요. 적대적 공존. 어떻게? 최선이 좋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고 찍은 거 어떻게? 우리는 속담을 바꿔야 되죠. Do your best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라 아니라 차악이라도 해라. 저기 30년 동안 발목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 제도를 개선했어야 된다는 거다. 근데 저게 무력화되어 버린 거죠. 양당주의 타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양당제에서는 계속 공평하게 통한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과제는 다당제로 넘어가는 것이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여전히 남은 과제다. 다당제 연합 정치는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일당이 과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독재적 사고다. 뭘까요? 연합해야 과반이 된다가 연합이죠. 왜? 이런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다고. 차이가 존중받고 다름이 인정받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차이가 차별이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북도 다른 체제다. 그래야 통일이 가능하지. 이렇죠? 영남 사람도 그래 나랑 정치 견해가 다른 거다. 틀렸다가 아니라 강남도 나랑 정치의식이 차이가 있다죠. 그래서 이제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고 공무원노조 얘기하겠습니다. 전망 볼까요? 그럼 코로나 이후 한국 어떻게 된다는 거냐? 팬데믹 이후에 재난은 고통 떠나는 게 될 거다. 인생은 어려워질 거다. 왜? 우리가 재난을 겪어봤어요. 언제? 외환위기 때. 그랬죠? 다만 그걸 근시안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의 위기가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놀라운 변화요? 어떤 놀라운 일이 변화가 벌어져요? 재난소득, 기본소득이 아주 기본적 합의가 돼버렸어. 복지를 두고 차별복지냐 보편복지냐 하고 아동수당 논쟁한 게 2년 전인데 지금은 주려면 다 줘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본 거죠? 그거에 반대하면 너 자유한국당이냐? 지금 이 얘기죠? 그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게 뭐였을까요? 아, 개발과 성장이 아니고 분배와 복지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구나. 저것이 민주노동당이 진출하게 된 배경이에요. 옛날부터 빨갱이였어.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겪고 나면 이후에 가능성이 한 개만 있는 거네. 꼭 저게 된다고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극우화도 돼요. 파시스트가 등장한다고. 나치가 등장한 배경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어차피 다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까? 개량화하자 이러겠죠? 응? 아니 민주당 어떻게 좀 잘해보갖고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되죠. 아니면 세 가지가 있어요. 보수화되거나 과거를 회귀하거나 개량화되거나 아니면 변형화될 거다. 이게 역사적 선택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계급적 역관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노동조합도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도 아주 간 게 아니에요. 쟤들이 진짜 환골탈퇴를 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확률은 매우 낮지만 그렇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왜? 김종인이 30대가 아니라 80대잖아요. 70대도 아니고 80대예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또 원체 우리가 또 야당복이 많기 때문에 저러다가 사실 박근혜 석방이라도 되면 내가 볼 때는 난리가 나겠죠? 다 죽었던 또 친박 부대가 그지?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면 그런데 이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죠? 방심은 금물이니까. 두 번째는 민주당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당권, 대권 경쟁하고 내임력 생깁니다. 왜? 단임제입니다. 어떻게 돼? 문제는 민주당은 계급적 기반이 있는 게 아니라 박정희 삼김 시대에는 대중 기반이 향후였습니다. 지금은 팬덤들이 20만 명이 와와 올려다니고 김어준이 비리당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보죠? 그래서 열린민주당 밟아야 된다! 또 밟죠? 문제는 뭘까요? 주어진 숙제는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뭘까요? 이제 정치적 민주화를 했으니 내 삶을 바꿔주라. 뭘까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이 얘기죠? 민생을 바꿔줘야 해요. 이건 숙제죠? 그러니까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진보는 그렇죠. 다당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대안제도가 성장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고 그래야 집권의 미래가 열린다요. 저건 4년, 5년 과제가 아닙니다. 어떨까요? 30년 과제죠. 한 세대를 30년 보면 이 과제가 주어져 있다요. 객관적 가능성은 나쁘지 않죠? 왜? 자유한국당은 망했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커질 거고 근데 이 실망한 민심이 어디로 갈 거냐죠? 그건 우리에 달려있죠. 대중운동 어떨까요? 대중운동 어떻게 보세요? 민주노총 조합은 늘까요? 줄까요?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다요. 왜? 민생 위기가 심하대.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곧 어떻게 될까요? 민생이 어려워도 정치적 패배지에 빠져 있으면 포기하고 안 하죠. 그런데 민생도 어려운데 단독으로 가용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지 않을까요? 2008년처럼 민주당 83석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명박 됐지. 새누리당 완성했지. 그때 가면 대중운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같은 삼각자 투사나지. 대중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보고 몸조심하겠어요 이러겠어요. 얼굴 좋습니다 이러겠어요. 이건 어쨌든 이건 뭘 말이야. 굉장히 고무적이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보정책 되겠냐. 정치는 효능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어떻게 실리를 좀 취해보자. 명분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이 자존심을 앞세울 게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뻣뻣해갖고 좀 실망이네. 또 이러겠죠?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노동 운동 전반이 저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는 갔고, 그렇죠? 요새 주류 교체를 해요. 구주류는 갔어. 응?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주류야. 지금 필요한 거죠. 미래의 주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요? 향후의 시대는 갔어. 팬덤이 일시 득세하고 있어. 누가 대세예요? 계급 조직이죠. 누가 대세예요? 민주노총이 대세예요. 왜? 대한민국 최대 조직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노총이에요. 호남이 향후회가 아닙니다. 제1노총이 됐다며요. 결국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높이느냐 여기 걸려있다요. 향후의 시대는 갔다. 팬덤도 한계를 곧 드러낼 거다. 최대 조직은 우리다. 동의하십니까? 30년 전에 최대 조직은 어디였을까요? 전대협이었어요. 그들이 이인영,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전에 누구라는 거야? 김주호, 전호일, 김창호 이런 사람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닌 것 같다고? 너무나 가슴 설레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기대에 걸맞게 우리 역할을 어떻게 높이냐구나 이 얘기죠. 문제는 그런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있는가.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래서 뭐 할까 이제 공로 얘기 좀 해보려고. 어떻게 당장 그 얘기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익히 다 알고 계시죠? 노동이 천대받고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통령이 선량하고 국회가 좋아야 된다. 가 아니라 뭘까요? 노동자가 아싸에서 인싸로 되려면 1. 노조가 써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써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 단체 행동권도 없고 정치 기본권도 없는데 우리가 인사 되겠냐? 불가능하답니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떠나서 뭘 할 수 있다고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법을 고쳐야 가능하죠. 그런데 이 법은 누가 할 수 있대? 여당이 단독으로 한대. 그래서 노조 조직 높고 진보정당이 강해야 우리가 인싸다. 세계적으로 다 조사해봤더니 노조 조직률이 한 30% 되니까 인싸가 되더라. 이거 실증적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민주노총이 1등 먹었대. 87년 항쟁의 역사적 산물은 민주노조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조직률 5%에서 오리야 기리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1등 먹었대. 민주노총이 1등을 먹었대요. 남은 숙제는 뭐예요? 압도적 1등이 되는 것. 두 번째는 1당이 되는 거죠. 1당이 되는 것. 그렇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역사적 과제가 그렇다요. 그걸 확인하는데 기초에서 그렇구나. 거기에 기초에서 공무원 노조를 봅시다. 우리 현실을 보자고.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조합원도 잘 아는데 예, 우리는 아직 아싸입니다. 보세요. MBC는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해고자가 사장 됐대. 우리도 그래야 맞죠? 위원장이 사장이 됐대요. 뭐라고? 해고자가 구청장 됐대. 이거죠? KBS도 그렇대. 그런데 기자가 셉니까? 공무원이 셉니까? 연봉이나 권한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아니, 얘한테 물어봤더니 야, 공무원 들어갈 수 있고 방송국 필요할 수 있는데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얘가 공무원 하겠다니 이 새끼가 돌았나 이게.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노동 3권이 있더라요. 왜? 파업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140일을 파업하니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무원이 단체 행동을 갖고 있으면 대체 인력이 불가능합니다. 지하철이 파업하면 버스로 투입하면 되는데
구청 공무원이 파업하면 누가 대신하나?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무늬만 노조죠? 무늬만 노조라고. 변화된 정세는 조합원들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놈이 그놈이에요. 높아져요. 조합원도 당연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죠? 이제 해보자 다 되고 이제 연금도 계약된 거 좀 바뀌겠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은 정상적입니까? 시대에 뒤따른 것입니까? 정상적. 문제는 집행부는 저런 반응이 더 부담스럽죠? 집행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당장 연금 보상비를 싹 깎아버렸대. 그럼 조합들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저 막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야? 안 되면 단식이라고 그 얘기 하냐 지금. 그래서 첩첩산중이야. 임금 동결도 막아야 되겠지. 공적용, 그때 직무급적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당장 연가 보상비부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 얼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진짜 나를 좋게 못다가 아니라 저게 지금 뭔가 말에 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리 지레 지금 걱정이 태산이죠? 문제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단체 행동권이 없으면 이미 내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합원들은 이제 필증 없을 때는 다 이해했다. 필증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합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내가 진짜 평생 간부는 안 하는데 내가 지부장 얼굴 봐서 내가 이번에 운영위원도 결의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대의원 2년이나 한 거. 뭘까요? 한 게 뭐냐요? 근데 뭘 했냐? 근데 우리는 잘합니다. 집행부는. 조합원들 한 게 뭐냐 이런데 우리는 할 게 없다야. 아니 이게 필증만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노조 전임으로 휴직은 되더라.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나머지는 요거는 교섭 대상이 아니고 요거는 안 지켜도 답이 없고 단협을 겨우 맺어놨는데 단체장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한 게 아니라 피켓팅을 해야 되죠? 왜? 파악을 못하니까. 상대방은 안 지켜도 답이 없고 내가 안 지키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집행부는 할 게 없다. 조합원은 한 게 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는 정치기본권이 없으니 어떻게 돼? 정치기본은 어떻게 돼? 로비밖에 할 수 없다요. 그건 전술적이기도 하지만 조합주의 이게 근본적인 이런 한계가 있는 데다가 다 어떻게 돼? 속수무책이야. 정권은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방어를 못해. 그렇죠? 그래서 고위직이 20% 자진 반납하겠다 그러면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고 막 이렇게 하죠? 거기다 대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 얘기를 성명서나 내지. 여차지 가면 단체 행동 들어가냐 못하죠? 현실이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는 그것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우리는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사실은 면제부였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무임승차로 욕먹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 투쟁하고 선거도 하고 후원금 내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럼 뭐라 그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생한다고 집행부 했는데 마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좋게 평가 못 받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실 뒷부분에 있는 내용. 뭘까요? 이런 거예요. 집행부가 당연한 대책되면 당연하다! 그 집행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만 꼽혀 있을 때까 왜? 시대가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있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할까를 고민해 보시죠. 고민해 보시죠. 예를 한번 들어봐요. 노동조합의 정치 기본권과 제3자 개입 금지는 언제 폐지됐을까요? 외환위기 이후에 폐지됐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임금 동결하자. 그러면 그럴 테니까 공무원도 특별히 폐지해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왜? 깎인 임금도 싸워서 화합금만 주면 쟁취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임금 지켜놨는데 나중에 안 지키도 대항할 수단이 없대. 그 얘기죠? 이 얘기라고요. 지금 혹이래. 제도를 바꾸시면 저럴 기회죠? 기대가 높아. 그렇죠? 밀어붙이만 하죠? 청와대는 점거노동이 어렵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근데 민주당 당사는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빨리 들어가 좋은 자리 차지하지. 나중에 가려고 없다고. 그래서 이게 한계를 우리가 절감했고, 사실은 숱하게 간부들 와가지고 왜 노동삼권이 중요한가, 정치기본권이 왜 필요한 걸 숱하게 교육이 왔죠? 교육한 걸 왜 한 거예요? 이번에 따르려고 죽어라가 교육하더니 정권 딱 바뀌니까 연봉계약부터 해야 될 건데, 야, 행동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응? 정치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그게 뭐예요? 정세가 바뀌었는데 인식이 바뀌었나? 그래, 현 집행부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의 선후와 경중, 무엇이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이렇죠. 근본적으로 이렇다고요. 우리는 노조가 왜 하냐? 뭘 하려고 하냐? 처우 이만큼 개선하는 게 목표냐? 아니잖아요. 근본적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토론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민주노조라면, 내가 노조의 간부고 집행부라면 나는 노조를 왜 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천동선, 지동선 열심히 엮고 태양은 내일도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실 거냐죠? 그래서 그런 성찰력 사색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해고자의 복지, 여러분 최대 수고인잖아요? 최우선 과제잖아요. 왜? 저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분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20대 30대 조합원이 50%가 넘건 70%가 되건 저건 역사예요. 저것도 못 지킨다면 우리가 노조를 왜 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노조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자. 또 공무원노조 특별법도 폐지하자. 이거 그대로 놔두고 나는 그래도 막았다. 그건 최소한입니다. 그것도 정말 악정들 고생한 거 인정한다. 근데 저걸 그대로 물려주면 어떡하라는 거냐. 왜? 누군가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임기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저걸 그대로 물려주면 계속 족쇄죠. 족쇄라고요. 족쇄라고. 이거든. 이게 기본 과제입니다. 노동조합. 우리는 무늬만 반쪽의 노조였다. 진정한 민주노조로 되는 것. 단체 행동권 없는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다. 정치 기본권 없는 노조는 그건 계속 그래 돈이나 몇 푼 해보자는 거다. 이런 수모를 겪고 그런 욕을 들어 먹어야 되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희망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있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길일까요? 온전히 노동삼권이 보장된 민주노조. 정치 기본권을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노조. 그 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까지 해주고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실력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본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고, 안토니오 그람지 그랬습니다. 그래, 이성으로는 비관하더라도 뭘로 낙관하라고요? 근거 없이 낙관하라고 하잖아요. 뭘로요?
의지로 낙관하래. 의지로. 응? 근거 없이 그래 내일은 내가 할 테니까 오늘 한 잔 먹고 내일 다시 열심히 합시다. 가 아니고 뭐라고요? 의지로 낙관. 이게 그람시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왜? 쉽고 편했으면 진작 됐겠죠.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 갓난 신고를 해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숭고한 희생도 있고 아까운 동지들의 아픔도 있고 이것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전공로가 이제 반쪽짜리 노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민의노조가 될 수 있을까?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서 객관적으로 기회는 열렸고 이 객관적으로 주는 절호의 기회에 공무노조의 창립일의 절대 수건 온전한 민의노조가 되는 것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는 걸 함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함께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